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2주차 강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환경오염과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2주차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1교시에는 환경오염의 정의, 또 환경의 정의, 환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고, 또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고, 환경오염의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는지, 인구 증가부터 시작해서 도시화라든가 산업화 등등에 대한 요소를 갖다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문제로 최근에도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온난화, 지구 온난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기후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지구적인 그런 이제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는 1교시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자, 2교시 시작에는 오존층 파괴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존층 파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서 지상 10km에서 50km 정도에 분포하고 있는 보통은 이제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성층권에서 한 20에서 25km 지점에 오존이 밀집되어 있는 층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오존층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대기권들이 보통 한 10km가 조금 넘는 그런 이제 사이고요. 그 다음에 저 오존층이 존재하는 저 바로 밑에를 보통은 이제 항공기, 여객기들이 이제 날아다니는데 이 오존층은 20에서 25km 정도 지상으로부터 그 높이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두터운 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오존층의 역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갖다가 자외선 중에서 유해 자외선이라고 하는 UVC, 즉 파장이 가장 짧으면서 굉장히 침투력이 큰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으로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역할을 오존층이 하게 돼요. 근데 이게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존층 파괴의 문제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홀이,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홀인데요. 커다란 홀이 지금 특히 남극 쪽에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요. 바로 오존층의 역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을 흡수해서 성층권 상부의 기온을 갖다가 상승시키기도 하지만 생물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상의 생물을 갖다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오존층은 질소산화물과 반응을 해서 광학 스모그를 이제 생성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기도 합니다. 오존층이 특히 이제 UVC라고 얘기하는 대부분 200에서 240 나노메타의 파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외선을 갖다 이제 이것이 이제 차단을 하게 되는데 요 UVC라고 하는 녀석은 미생물을 죽이기도 하고 핵산과 단백질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그런 역할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구상에 도달하게 되면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 생물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것은 거의 그러니까 이제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거의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만 이제 지표면에 조달을 하고 있고요. UVB 또 UVA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표면까지 도달을 해서 UVB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를 갖다 차단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갖다 발라서 차단하는 그런 이제 파장을 갖다 가진 자외선이에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써져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오존층 파괴가 사실은 염화불화탄소라고 하는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냐면 냉매예요. 냉장고, 자동차 에어컨 등의 산업용 냉매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냉매로서 염화불화탄소라고 하는 걸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제한이 되어 있죠. 요거는 처음에 1974년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몰리나하고 로울랜드라고 하는 교수가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학회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알려지게 됐고요. 1985년에 남극 오존층 파괴가 굉장히 심각하다. 영국의 남극 조사팀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1970년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게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구멍이 크게 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이 자외선에 의해서 염화불화탄소라고 하는 냉매가 자외선에 의해서 자극을 갖다 받게 되면 얘네들이 염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바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염소들은 오존이 있다면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3개가 뭐냐면 탄소가 3개짜리예요. 탄소 원자가 3개. 그럼 뭐야? 오존이에요. O3. 요 놈을 갖다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을 공격을 하고 산소.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다시 또 산소를 갖다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저 염소는 다시 떨어져 나오고 오존이었던 녀석이 산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는 2개잖아요. 그쵸? 3개. 산소 3개짜리가 산소 원자 3개짜리는 오존이고 산소 원자 2개짜리는 산소, 우리 공기 중에 산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염화불화탄소인 녀석은 자외선하고 반응을 해서 그래서 염소가 떨어져 나오고 그 염소는 다시 오존을 공격을 해가지고 산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시 산소와 염소로 바뀌게 되고 그 염소는 지속해서 계속 오존을 갖다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오존이 산소로 바뀌어서 오존층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러한 이제 오존층 파괴에 의해서 피부암이 발생을 한다라든가 미국의 환경처 같은 데에서는 오존층이 지금처럼 계속 감소를 하게 되면은 10년 후에 전 세계 피부암 환자가 한 5억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오존층 파괴에 의해서 자외선이 지구상으로 지표면으로 도달하게 되면 특히 우리 황인종이나 흑인종은 좀 영향을 덜 받는데 백인종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얘기고요. 또 플랑크톤이라든가 수심이 낮은 곳에 사는 물고기 이런 경우는 사멸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고 사람의 경우 백내장을 갖다 유발할 그런 위험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고요. 요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는 그런 것들 연도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연도별 변화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오존층이에요. 오존층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979년에 저렇게 두꺼웠었던 것이 보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1990년도 굉장히 극도로 약해졌다가 또 91, 92에 조금 회복이 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몰라요. 2000년도까지도 이런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염화불화탄소라고 하는 이런 냉매를 갖다 쓸 수 없도록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오존층 그 염화불화탄소를 갖다가 금지를 시켰거든요. 사용을 지금 못해요. 이제 지구상에서는.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의 파괴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 학자들의 그런 전망으로 보면은 오존층이 다시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 그러한 이제 장밋빛 전망을 갖다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이제 산성비의 피해예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물론 이것도 어떤 특정 구역, 특정 지역에 한정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동반이 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산성비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산성비의 발생 원인은 뭐냐면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이런 것들을 갖다 연소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황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황산화물이라고 하는 SOX X로 표현한 거는 저것이 이산화황이 될 수도 있고
삼산화황인 황산가스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수증기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황산 또는 질산과 같은 굉장히 산성을 갖다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빗물의 산성이 굉장히 우리가 통상적인 빗물의 경우도 사실은 중성은 아니에요. 왜? 공기 중에 뭐가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그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그 이산화탄소가 물에 조금 녹아가지고 pH가 한 5.6 정도의 아주 약한 약산성을 갖다 띠게 돼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낮은 산성을 갖다 나타내면 그것을 우리가 산성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산성비, 이 산성비들이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산성비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비가 pH가 5.6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상태를 갖다 나타내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한 2.5에서 한 5.5 정도 사이까지 나타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생활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가정생활에서 쓰는 것으로서 지금 콜라 같은 경우가 대략 한 3 조금 넘어요. 산성, 거기 탄산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몬이라든가 귤 같은 경우도 산성이에요. 그런 정도 범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새콤한 맛을 나타낼 정도로. 산성비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식초도 우리가 보통 이제 묽은 식초들, 곡류로 만든 그런 것들은 이 보통의 산성도를 갖다 가지는 2.5에서 그리고 5.5 정도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산성비하고 비슷한 그런 강도를 갖다 나타내게 됩니다. 사과도 먹으면 새콤한 맛이 나죠. 그것도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공장으로부터 뿜어진 저 황산 화물 저런 것들은 공기 중에 수증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황산을 갖다 만들어내고 또 질소산화물이라고 얘기하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들도 공기 중에 물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질산을 갖다 나타내서 걔네들이 산성비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피해를 갖다 입게 되냐? 이렇게 나무들이 고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뭇잎들이 그렇죠? 강산에 의해서 그래서 피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무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이거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산림의 피해가 미국이라든가 가뭄비 나무의 한 50%, 서독 같은 경우는 서남부에 굉장히 그 울창한 숲의 75%, 동독 같은 경우가 숲의 한 86%, 체코 전체 숲의 한 20%가 이런 식으로 나뭇잎들이 고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되고요. 이런 산성비에 의해서 산성화된 그런 이제 물들은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수나 저수지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산성 그런 어떤 이제 수질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면서 어패류들이 이제 떼죽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오데오라든가 스웨덴의 호수들 이런 데도 산성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조개류들 이런 것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 건축물의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게 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의 경우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그런 이제 그리스, 로마 또는 요 그림의 경우에 이제 지금 이제 어디냐 폴란드에 있는 폴 성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이제 조각상들인데요. 주로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많이 이제 조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리석이 산성비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저렇게 코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녹아서 이렇게 파괴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사막화. 사막화는 지구온난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사막화의 원인은 과잉방목, 과잉경작. 근데 이것도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것이죠. 과방목, 또 과경작, 땔감용 수목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벌채를 한다라든가 특히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일어나죠. 건조화가 더 심각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점점 적어지고 식생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뜨거운 태양은 계속 장렬하게 되고 비는 안 오고
이러한 것들이 사막화를 갖다 이제 지속화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돼서 그래서 이제 사막화가 일어나게 돼서 사막화 피해가 땅으로 돌아가는 유기물질을 갖다가 점점 줄이게 되고 땅이 메마름으로 인해서 통기력이 줄어들고 침수력이 감소되고 토양이 척박화돼서 결국 사막화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또 가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땅을 갖다 파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한편으로는 땅 다짐, 한편으로는 땅의 뭐 어떤 그 통기성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매년 한 600헥타르가 지속적으로 사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해마다 5에서 크게는 20km 정도가 점점 사막화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래요. 지난 한 50년 동안에 65평방킬로미터가 사막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피해죠. 또 이 사막화는 사하라 사막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니죠. 중국의 몽골 쪽, 티베트 공원 이런 데서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거의 뭐 식물들이 서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특히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그 밑에 있는 사헬 지역 이런 데서도 일어나고요. 인도 북부, 그 다음에 중국의 티베트, 그쵸? 타클라마칸 이런 데. 그 다음에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LA 인근의 지역들 이런 데서 다코타라든가 이런 데. 남미 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사막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막화를 갖다가 이제 방지를 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어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그린 어스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푸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프로젝트가 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사막화 과정은 대기, 식생, 물, 지형 이러한 것들의 여러 가지하고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지책, 또 대응책을 갖다 세우기 위해서 위성 자료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갖다가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사하라 사막 밑에 사헬 지대라고 있는데 이 사헬 지대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사막화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갖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헬 그린벨트 계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엔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또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어떤 국지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나? 그런데 전지구적이에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환경 호르몬의 문제예요. 환경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혹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환경에 자연환경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물질인데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거나 또는 분비되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자연계에 있는 그런 이제 물질들하고 비슷한 그런 물질들이 자연계로 방출이 됐을 때 그 물질이 우리 보통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물체에 흡수가 되면은 그러면 이게 진짜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호르몬인 줄 알고 그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그 호르몬에 의한 영향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데서 기인해서 우리가 환경 호르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환경 호르몬의 작용은 통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갖다 억제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생물체, 사람을 포함한 생물체의 발육이라든가 성장을 갖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갖다 아주
크게 미쳐가지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학술 용어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분비계 교란 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의 체내에 들어가서 내분비계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혹은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화학 물질로 정의가 되고요. 1997년 5월에 일본 학자들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환경 중에 배출된 화학 물질이 생물 체내에 유입돼서 마치 체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해서 환경 호르몬 이렇게 environmental 호르몬이라고 명명한 데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 기능, 기형, 성장 장애, 또 암, 유발 이러한 물질들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이 환경 호르몬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예. 환경 호르몬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산업용 화학물질, 살충제, 제초제, 농약, 또 유기금속, 소각할 때 발생하는 그런 다이옥신류, 또 식물에도 존재하는 파이토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약품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성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식품이라든가 식품 첨가물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현재 세계 야생동물 보호기구 목록에 따르면 한 67종 정도가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일본 후생성에서는 143종, 미국에서는 73종의 화학 물질을 갖다 환경 호르몬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고요. 바로 이러한 환경 호르몬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다이옥신,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이제 대기 오염물질이에요. 고엽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각종 염소를 포함하는 그런 물질들. 우리 여러분도 헤어스프레이라든가 이런 것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기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박의 밑에 조개 같은 거 붙지 말라고 거기다 이제 도료를 갖다 바르게 되는데요. 그러한 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요 유기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석류거든요. 주석 코팅을 어디에도 하냐면 여러분 통조림 있죠. 통조림. 꽁치 통조림 또는 뭐 골뱅이 또는 뭐 콘 또는 복숭아 통조림 이러한 통조림의 안쪽에도 녹슬지 말라고 주석 코팅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일부 환경 호르몬의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캔을 사면 빨리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서 내용물을 빨리 먹는 것을 갖다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골뱅이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다 버리고 골뱅이만 꺼내서 그것도 물로 씻고 그리고 그 골뱅이를 요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 다음에 살충제 DDT. 또 폴리어마 비페닐이라고 하는 PCB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많으냐면요. 여러분들 전기 절연제로 많이 쓰이고요. 컴퓨터 열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컴퓨터 보드 보이잖아요. 회로들 막 있고 그 회로에 전열을 갖다가 절연 특성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PCB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비스페놀 A 같은 경우, 요건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같은 데도 있고요. 또 이유식 젖병 이런 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왜 이 영수증 봤죠? 영수증, 그렇죠? 카드 영수증 거기에도 소량 묻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가능하면 영수증 받지 마세요 이제. 뒤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노닐페놀, 계면활성제 같은 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고요. 이 그림은 예전에는 못 살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벌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막 DDT를 뿌리기도 하고 막 사람한테 그렇게 했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다가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자, 환경 호르몬의 피해 사례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이제 이구치 교수팀이 연구를 했더니 도쿄만에 있는 수컷 가자미가 홋카이도에서 도가 빠졌네. 홋카이도에서 잡힌 그런 이제 가자미에 비해서 가자미의 성기가 작아져 있고 정자가 심각하게 감소가 되어 있는 암컷화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쿄 부근의 다마가와라는 데서 발견된 수컷 잉어에서 30% 정도가 정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체 수가 줄어드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어류 같은 경우는 암컷이 알을 낳고 거기에다가 수컷이 정서를 갖다 분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부화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하고 사람의 경우도 심각합니다. 1998년에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40대 남자 44명을 갖다가 조사를 했더니 평균 정자 수가 8,400만 개. 보통은 2억에서 5억 많게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예요. 20대 남자의 경우에도 50명 중에 1ml당 평균 정자 수가 4,600만 개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정상은 2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92년도에 공포한 일반적인 성관계로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최저 기준이 밀리리터당 2천만 개 이상. 밀리리터당. 그러니까 보통 한 4에서 5ml 정도? 보통 그 정도 이제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 이제 1억에서 많은 경우는 2억 뭐 이런 정도까지 될 텐데요. 이 10% 정도가 저 기준을 넘는 게 86%밖에 안 된대요, 지금. 심각한 위기인 것이죠, 우리가. 컵라면, 영수증, 이게 도처에 다 환경호르몬. 이것이 심각한 위험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또 덴마크 정자 감소 논쟁의 시초가 됐고, 그렇죠? 덴마크 남성의 1ml당 평균 정자 수가 1억 1,000만 개에서 6,600만 개로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죠. 미국 마찬가지로 15%의 남성이 정자가 감소를 했고 생식에 커다란 문제를 갖다가 가져온다는 거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생식과 관련된 문제. 그렇죠? 평균 고환의 크기도 줄어들었고 이러한 이제 생식의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시키고 있다. 뭐 여러분들 또 이러한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죠. 또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우도 문제를 갖다가 여성 호르몬의 문제라든가 이런데 심각한 영향을 갖다 이제 끼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엽제 피해자들 중에 일부가 불임이라든가 성기능 장애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해 있고요. 1995년에 양산에 있는 LG전자 부품 공장에서 유기용제 솔벤트가 이제 노출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피해를 받은 근로자들 불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요. 98년에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암컷 고동의 고둥 소라죠, 소라. 수컷화. 그 다음에 마산진해 앞바다의 암컷 고둥의 비율이 20에서 30% 정도 높아졌다. 수컷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다. 뭐 이제 그러한 이제 사례들도 있고요. 수컷이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생물의 경우는 암컷이 수컷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사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우리가 황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서 입자성 물질로 이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흡입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미세먼지는 입자지름이 10마이크로에서 또 뭐 한 2.5 마이크로 이런 정도. 그래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를 미세먼지, 이걸 PM10 이렇게 쓰고 있고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PM2.5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에어로졸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황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여기 이제 존재를 하고요. 황사, 미세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연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안개가 같이 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러한 미세먼지가 존재하는 에어로졸 상태, 대기 중에 떠 있는 걸로 보통 0.001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람에 의해서 먼지 입자가 흩날리기도 하고 화산 폭발 또는 뭐 바닷물에 소금 성분들이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바닷물들이 파도가 치면서 그러면서 대기 중으로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염분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미세 입자로 공기 중에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는 그래서 지각, 변동, 해염, 화산, 산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인위적으로는 발전소나 자동차 연소,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에어로졸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는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런 이제 먼지 입자들이에요. 그렇죠? 보통 인위적 배출로 이제 발생하는 거고 또 보통은 이제 PM10 이렇게 쓴다 그랬죠. 10마이크로미터 정도를. 그거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PM 2.5라고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황사는 먼지 연매의 일종이고 주로 대륙으로부터 이렇게 고비 사막으로부터 티벳 고비 쪽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날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황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KF94 또는 KF80 이렇게 써 있잖아요. KF94는 어떤 의미예요? PM 0.4니까 뭐예요? 0.4 마이크론. 0.4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94%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PM 0.6 또는 PM 2.5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갖다가 80% 차단하는 것을 KF94, KF80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크기냐 이게 0.1 마이크로미터 0.4 입자를 94% 차단하거나 2.5 마이크로미터를 80% 차단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바이러스는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는 뚫고 들어온다고. 그렇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0.1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놈도 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상당수의 바이러스가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차단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KF94 이상을 갖다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비말의 경우에는 KF80도 이렇게 침방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요. 해양 폐기물의 경우에는 육상, 해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로 배출이 됩니다. 발생 원인은 자연적으로 초목, 또 유기성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고 인위적으로는 사람이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버리게 되는 어망부터 시작해서 비닐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한 이제 해양 폐기물들이 배출되게 되는 거죠. 바닷가 가면 여러분들이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떠내려온,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버린 페트병, 그 다음에 저렇게 어구라든가 스티로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이제 널브러져 있죠. 이거는 뭘까요? 해양 폐기물들.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기 뭐예요? 배 타고 지금 노를 젓고 있어요. 저분이. 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으네요. 저 사람이 배 타고 노를 젓고 있다고. 뭔 얘기예요? 바다가 저렇게 쓰레기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거예요. 쓰레기 섬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쓰레기 섬이 돼버렸는데 태평양상에도 저기가 뭐예요? 저기 일본이거든요. 저 일본이에요. 일본. 맨 왼쪽에 있는 게 일본. 재팬 써 있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멀지 않은데도 저렇게 쓰레기 섬이 조류와 더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요거는 태평양 한가운데. 여기가 이제 미국이니까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태평양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태평양에도 쓰레기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양, 남태평양, 또 남대서양, 북대서양, 5개에서 6개 정도의 쓰레기 섬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면적으로 치면 14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남한만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2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7배 이상이 되는 쓰레기 섬이 태평양상에, 북태평양, 남태평양, 인도양상에, 북대서양, 남대서양상에 이렇게 쓰레기 섬이 존재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플라스틱 조각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까지 다양한 조각들이 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미세 플라스틱. 굉장히 작은 플라스틱이 심각하게 존재한다.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오른쪽에. 빨간 거 한가운데 우리나라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그쵸? 오른쪽은 주황색. 동해예요, 동해. 동해는 그나마 주황색에서 조금 덜. 빨간 거는 심각하다는 거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고 또 뭐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까지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나라 서해와 일본 동쪽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심각한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소금에서조차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태에 우리는 지금 빠져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각성을 해야 될 때고 또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환경 오염과 전 지구적인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씩 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넘어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